요즘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보면 늘 좀 비슷하죠. 네, 맞아요. 어떤 코인이 몇 배 올랐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토큰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이런 흐름과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자체 토큰 하나 없이 오직 결제 기술 하나만으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된 회사가 있거든요. 네. 바로 메쉬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회사가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똑똑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죠. 똑똑한 돈이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미래 시장의 승자는 토큰 발행자가 아니라 돈이 오가는 길, 즉 결제 네트워크를 장악한 인프라 기업이 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 돈이 오가는 길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길을 만들고 있는 메시,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그런 엄청난 평가를 받는 건가요? 결제 인프라라고 하면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암호화폐 결제의 통합 레이어라고 할 수 있어요. 통합 레이어? 네.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를 쓰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지갑도 다 다르고. 쓰는 지갑 다르고 사용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소위 체인도 뭐 이더리움, 솔라나 다 제각각이죠. 네네. 보유한 코인, 즉 자산도 당연히 다르고요. 메시는 이 파편화된 모든 것을 하나의 매끄러운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편화된 걸 하나로 묶어준다. 여기서 메시가 내세우는 핵심 기술이 애니-투-애니 결제 모델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어디서든 어디로든이라는 뜻 같긴 한데요. 정확해요. 이게 정말 강력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네? 당신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네, USDC요. 그런데 물건을 파는 상점 주인은 솔라나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자산으로 돈을 받고 싶어 해요. 체인이 다르네요. 예전 같으면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나 거의 불가능했죠. 하지만 메시 네트워크 위에서는 당신이 그냥 USDC로 결제 버튼을 누르면 상점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솔라나 자산으로 즉시 정산을 받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그 중간에 복잡한 환전이나 브릿지 과정이 있을 텐데 사용자는 그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메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식간에 처리해 주는 거예요. 와, 사용자는 그냥 보내기만 누르면 끝. 반대로 상점은 어떨까요? 수십, 수백 가지의 코인을 일일이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자산, 예를 들면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예 실제 법정화폐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한테는 편의성을 주고 상점에는 안정성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사용자에게는 극강의 편의성을, 상점에는 안정성과 단순함을 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메시 하나만은 아닐 것 같은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메시가 10억 달러라는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시장의 타이밍과 뭔가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답은 시장의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어요. 돈의 흐름이요? 네, 시장의 패러다임이 투기의 영역에서 실용적인 운영 인프라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죠.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꺼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네네. 당시 화려했던 닷컴 기업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뒤에서 조용히 인터넷의 배관공 역할을 하던 기업들, 예를 들면 아마존 웹서비스, AWS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이 다음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비스, 그러니까 토큰보다 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 인프라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성숙해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메시의 CEO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10년의 승자는 토큰을 많이 발행한 회사가 아니라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를 만든 회사다.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돌이켜보면 2021년은 온갖 종류의 토큰 실험이 난무하던 시기였어요. 그랬죠. 2023년은 FTX 사태 같은 큰 사건들로 규제의 철퇴를 맞았고요.
이제 2024년과 25년은 스테이블 코인처럼 실질적인 결제 수단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비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 정비된 길 위에서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고속도로를 까느냐, 즉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될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런 거대한 흐름을 읽고 베팅한 사람들이 바로 이번 투자에 참여한 투자사들이겠군요. 그렇죠. 어떤 회사들이 참여했는지 보니까 정말 쟁쟁하더라고요. 네. 넘나미 봉단을 푸저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드래곤플라이 캐피털이 투자를 주도했죠. 아, 드래곤플라이. 이들은 초기부터 크립토 인프라에 집중해온 곳으로 유명해요.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거물, 패러다임도 참여했고요. 패러다임까지. 여기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투자 부문, 코인베이스 벤처스까지 들어왔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어벤져스급인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일본의 금융 대기업인 SBI 인베스트먼트의 참여였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전통 금융회사가 이런 초기 단계의 크립토 인프라 기업에 투자했다는 게 좀 의외였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SBI의 참여는 이 투자가 단순히 크립토 업계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아, 이 투자자 조합이 공유하는 비전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결제, 규제, 그리고 글로벌 확장입니다. 결제, 규제, 글로벌 확장. 이들은 메시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 및 규제와 접목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본 거죠. 그렇군요. SBI 같은 전통 금융 강자가 들어왔다는 건 이 새로운 결제 레일이 전통 금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시장이 카드 없는 시장, 그러니까 인도,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바로 리프로크링, 즉 개구리 점프 전략이에요. 개구리 점프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신용카드 인프라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폭발적이고 모바일 결제는 이미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죠. 또 국경 간 송금 수요도 엄청나고요. 아, 알겠습니다. 낡은 인프라를 교체하는 것보다 아예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지 않은 곳에 처음부터 새로운 표준을 까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전화선이 부족했던 나라들이 유선전화 시대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시대로 직행했던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예요.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수십 년에 걸쳐 깔아놓은 카드 결제망과 경쟁하는 대신에 그 망이 촘촘하지 않은 거대한 시장에서 새로운 디지털 결제 표준을 선점하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메시가 전 세계 9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간접적으로 도달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메시 앱을 쓰는 사람이 9억 명이란 뜻이 아니라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메시와 연동된 수많은 지갑, 거래소, 핀테크 서비스 사용자들을 모두 합치면 그 정도 규모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사들의 면면도 화려하고 전략도 명확한데 사실 말만 번지르르한 프로젝트도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메시가 우리는 진짜 실체가 있다라고 시장에 보여준 뭔가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었나요? 있었죠. 이번 투자 과정에서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기술적인 자신감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바로 투자금의 일부를 현금인 달러가 아니라 실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신들의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정산받았다는 점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 블록체인 기업이에요 라고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는 아니었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관 수준의 거액 자금 이동을 자신들의 기술로 얼마나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투자자들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증명해 보인 거예요. 와. 감사, 자금 통제, 최종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요. 한마디로 우리 결제 시스템은 이제 데모 버전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실전용입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았죠. 제품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네요. 그렇죠. 와, 그건 정말 자신 없으면 못할 일이네요. 그런 자신감이 파트너십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리플 USD나 팍소스 같은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들은 특히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곳들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 규제라는 키워드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볼 때 가장 우려하는 게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격 확인 KYC 같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리플이나 팍소스는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 NYDFS의 감독을 받는 등 제도권 내에서 가장 엄격하게 운용되는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에요. 네네. 이들과 손을 잡았다는 건 우리는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시장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보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결국 메시가 꿈꾸는 미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완전히 대체하고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를 없애버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해요. 대체보다는 하부 인프라가 되겠다는 관점이 더 정확해요. 하부 인프라. 당장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시스템의 아래에 보이지 않게 깔려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배관이 되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배관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카드를 긁으면 사실 그 돈은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복잡한 국제 정산망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엄청 복잡하죠. 이 과정에서 여러 중간은행을 거치고 각종 수수료가 붙고 정산되기까지 며칠씩 걸리기도 하죠. 네. 메시가 하려는 건 바로 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중간 과정을 자신들의 네트워크로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카드를 긁지만 그 이면에서 돈이 움직이는 레일이 훨씬 빠르고 저렴한 블록체인 기반 레일로 바뀌는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사용자 경험은 그대로인데 그 밑에 깔린 기술 인프라가 통째로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이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제 시장의 중요한 질문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까? 혹은 어떤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더 빠를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어요. 진짜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의 돈은 과연 어떤 레일 위를 달리게 될까? 아, 메시는 스스로 토큰을 발행해서 가치를 만드는 대신 돈이 달리는 그 길, 레일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오늘 이 메시의 사례는 우리가 어떤 관점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투자자라면 이제는 델핀이 어떤 토큰이 유망한지를 넘어서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 기술, 즉 돈이 흐르는 길을 만드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창업가라면 어떨까요? 창업가요? 네. 이런 새로운 결제 레일 위에서 어떤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볼 절호의 기회예요. 기존 카드망에서는 수수료 문제로 불가능했던 10원 단위 초소액 결제 서비스라던가 아, 마이크로 페이먼트. 네, 아니면 국경 없는 실시간 정산이 필수적인 글로벌 크리에이터 경제 플랫폼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돈을 보내고 물건값을 치르는 방식이 어쩌면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겠어요. 맞습니다.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밑에 조용히 깔리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만약 돈이 다니는 길이 이렇게 발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면 기존에 그 길을 소유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전통적인 금융기업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국경 없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로 투명하게 작동하는 이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 위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이 꽃피우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